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인구교육 전문 강사 최정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구가 자꾸 줄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인구가 변화되고 또 그 변화되는 인구에 따라서 나오는 어떤 문제라고 해야 될까나 그런 거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할게요. 자, 이 지구상에는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엄청나죠?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과연 몇 명이나 살고 있을까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이 지구상에는 약 한 80억 명? 굉장하죠. 대한민국의 인구가 한 5천만 명이 조금 넘으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한 160배 정도의 그 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어디일까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다 라고 알고 있는데요. 자, 올해 2023년도에 인도가 중국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14억 2862만 명 정도로 세계 인구 1위입니다. 그럼 2위는 어때요? 2위면 당연히 중국이겠죠. 중국은요, 뭐 한 14억 2567만 명이라고 하니까 한 290명 정도? 요 차이로 중국을 제치고 이제 인도가 1위에 되겠죠. 자, 중국이요, 여러분. 1000년 동안이나 이 인구 세계 1위를 유지해 왔다고 해요. 그런데 언제부터 그럼 이런 감소세가 일어났을까요? 바로 61년 전부터라고요. 그런데도 지금 어때요? 계속 산하 제한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아마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나중에 인구가 감소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도 드네요.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대한민국의 그 세계 인구 순위는 몇 위일까요? 한 29위 정도 차지했는데요. 제가 29위라고 하니까 뭐 그러면은 뭐 별로 우리나라도 괜찮네 라고 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한 200여 개국이 넘잖아요. 거기에서 29위를 차지했으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이 숫자가 세계 인구의 0.65%밖에 해당되지 않는데요. 그럼 0.65%에 해당되는데 인구가 어때요?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 그리고 앞으로는 어때? 지금도 감소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감소할 거라는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심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인구는 많아도 고민이고 적어도 또 고민이에요. 왜 그럴까요? 인구가 너무 많으면 집과 식량, 일자리가 부족해지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우리 아주 예전에 봐요. 한국전쟁 치르고 먹을 거 없던 그 시절에 아이 많이 낳으면 뭐 먹을 거 없어가지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죠? 또 인구가 너무 적으면 어때요? 소비가 위축돼요. 경제적으로 나빠지니 이 또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한 나라의 인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가 최소 2명 이상은 되어야 해요. 그렇지 못하면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나라처럼 인구가 자꾸 줄어들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는요. 50년 전만 해도 지금 출산율의 한 5배 이상 그런 육박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도 친구들 진짜 많았거든요. 뭐 오전 오후반 하고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인구가 이렇게 작아서 고민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해봤어요. 1970년대 정말 막 과도하게 높은 출산율로 인해서 이제 포효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80년대는 하나만 낳아도 3천리는 초만 원이라면서 인구 증가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인구 폭발이라고까지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하 제한으로 인구 조절을 하였죠. 하지만 90년대 조금 달라지기는 했지만 한 명의 자녀만 낳는다면 어때요? 아들을 낳겠다는 남아 선호 사상으로 성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표에서처럼 표에는 하나씩만 낳아도 3천년 초만 원이고 90년대는 하나만 낳자. 그 남아 선호 사상이 심하다 보니까 잘 키운 딸 하나 열 하나 안 묻었다. 그래도 계속 이 성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출산 억제 정책을 그만두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자녀가 많고 그때는 막 이제 부랴부랴 이제 자녀가 많아야 행복하다. 자녀를 많이 낳은 것을 막 권장하는 그죠? 산하 제약 정책에서 출산 장려 정책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때요? 한 자녀보다는 둘이 좋다. 둘보다는 셋이 더 행복하다. 근데 아이를 낳을까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적으로 됩니다. 이러다 보니 상황이 우리나라는 OECD 회원 국가 중에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처럼 아이를 적게 낳는 거를 저출생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8명이었어요. 지금 뭐예요? 결혼해서 젊은 남녀가 결혼해서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다라는 거죠.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은요 0.7명으로 역대 최저치. 그러니까 0.78에서 0.7명으로 또 떨어지고요. 이 통국이 연말에 가면 아마 0.6명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정말 그러니까 뭐 우리가 0.6이다, 0.7이다 하니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두 명이 결혼해서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계 출산율은 심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 인구가 줄어든 것에 대한 체감이 없을 수 있어요.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겠죠. 여러분 우리 지금 당장 체감은 없지만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 그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자, 아마도 우리나라는 결혼을 해서 임신이 가능한 가입기 여성이 한 명의 아이를 출산하지 않는 초저 출산군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는 뭐 혹시 인구가 줄고 또 뭐 저출산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급증하는 1인 가구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거죠. 자, 1인 가구는 왜 이렇게 급증하고 있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매체에서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요. 물론 뭐 결혼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꼭 결혼 때문만은 아니고 학교와 직장 때문에 뭐 홀로 사는 경우가 있고 또 혼자 편해서 사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결혼보다는 이제는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자립을 원하는 2030 세대가 급속도로 늘면서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분의 1은 나홀로족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건데요. 결혼보다는 뭐예요? 경제적 자립을 원하는 나홀로족이죠. 또 직장이나 학업으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기러기족.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까지. 그죠? 그래서 또 그 외에도 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기러기 아빠, 뭐 기러기족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죠? 이래서 모두가 1인 가족이라고 하니 엄청나죠. 사실 미국은 1인 가구가 40년 만에 한 10%밖에 증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15년 만에 한 12% 증가했어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이렇게 1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는 50%까지도 앞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지금도 또 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옆집에서 1인 가구 살고 있으면 무언가 좀 부족하다. 왜 혼자 살고 있지? 뭐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선입견을 갖고 보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이렇게 홀로 살아도 아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시대가 많이 바뀐 거를 알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홀로 사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또다시 나타나는 건 뭐예요? 아무래도 인구가 더 늘지 않는 이런 거. 그래서 2035년, 지금 2023년이니까 불과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때 그냥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학령 인구가 굉장히 감소되겠죠. 지금 현재요.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뭐 도시는 아니고 시골에 있다고는 하지만 지역사회의 일이긴 하지만 머지않아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도 이런 현상이 발생할 겁니다. 그죠? 제가 학교에 강의를 가봐도요. 진짜 뭐 한 반에 아이들이 뭐 20명이 안 앉아 있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 그래서 아이들은 막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요? 아, 선생님 그러면 뭐 대학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공부 안 해도 막 들어갈 수 있지 않나요? 막 이렇게 말해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 않겠지만 자, 내가 공부를 안 한다고 대학 들어가고 뭐 이런 거 아이들은 뭐 좋아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좋아할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샀을 때 그 물건의 질이 좋고 값이 저렴하고 이럴 때 계속 소비자들이 찾는 거잖아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가 무조건 뭐 내가 대학만 들어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대학의 질도 좀 높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경쟁률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 그러면 내가 경쟁률이 더 치열한 상태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지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고 해서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아 내가 원하는 대학 들어갈 수 있겠구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직장 잡을 수 있겠구나 이런 건 아니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우리는 뭐 또 군인 의무적으로 국방의 의무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 이런 군에 가야 되는 이런 인력들이 굉장히 부족해지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경제 생산 가능 인구를 감소시키고 결국은 내수 침체를 불러오고 마지막으로 뭐야 그냥 경제 성장률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앞서서 우리가 또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또 대학교를 걱정했지만 우리가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게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학교 갔는데 친구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는데 나 혼자 있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친구가 없다는 생각 한번 해본 적 있을까요? 아마도 학교가 사라지고 친구가 없는 세상 여러분은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한번 생각해 보면 아 정말 친구의 중요성이나 아니면 정말 인구 감소가 불러오는 게 정말 커다란 경제 문제부터 시작해서 아주 사소한 나이에 친구까지도 관여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말한 소비 경제 성장률이 낮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이를 낳지 않는다면 아이와 관련된 상품들이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겠죠. 그 중에서 어때요? 아기가 당장 나와서 먹어야 되는 분유, 기저귀, 아기 옷 이런 것들 팔릴까요? 안 팔리겠죠. 아이가 없으니까. 아까 우리가 예전에는 베이비붐이라고 해서 아이가 그만 나라고 해도 계속 편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뭐 분유의 질이라든가 뭐 옷의 질이라든가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무조건 막 그냥 팔기 막 소비가 막 되니까 그냥 팔기만 하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이가 작게 태어나면서 이런 것도 안 파니까 이 질도 높아져야 되고 또 굉장히 까다롭게 막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데 결국 아무리 질을 높게 하고 뭐 상품이 좋은 가치를 만들어놔도 뭐 태어나는 아이가 없다면 우유도 안 팔려요. 뭐 기저귀도 안 팔려요.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심각한 어떻게 우리 그 내수 시장에 어떤 문제점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소한 거지만 한번 그냥 인구 문제는 인구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래 이랬는데 이런 것까지도 맞네. 그러면은 여러분 요거는 어떨까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뭐 꼭 학생들뿐만이 아니에요. 뭐 성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꿈은 계속 변하잖아요. 꿈은 계속 변해서 나는 뭐 이런 것 좀 해보고 싶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선생님 보니까 디자이너나 아니면 음식을 만드는 셰프가 요즘은 굉장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라고 해요. 그런데 옷을 만드는 디자이너, 옷을 사 입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옷을 사 입는 사람들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훌륭한 직업 디자이너라고 해도 나의 옷을 사 입어줄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가 디자이너를 꿈꾸고 정말 멋진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옷을 사 입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 나의 꿈이 또 나의 미래의 직업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더구나 우리 음식 요즘 셰프들 굉장히 인기 많더라고요. 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이렇게 셰프들 인기는 굉장히 뭐 엄청난데요. 내가 예를 들어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어. 근데 그걸 먹어줄 사람이 없고 사 먹어줄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떡해? 나 혼자 먹자고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소한 문제는 이런 것까지도.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20년 이내 얼마 안 돼요. 우리가 20년이라고 하면 굉장히 멀리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20년 금방 갈 수 있거든요. 근데 20년 이내에 나의 직업이 없어질 확률이 96%예요. 와, 그렇다면 선생님은 이제 강의를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뭐 강의를 뭐 여러 군데 다니긴 하지만 우리 학교 같은 데 가보면 10년 전에 학교에 갔을 때 친구들이 앉아있는 숫자와 지금 이렇게 친구들이 앉아있는 숫자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강의를 들어야 하는 어떤 친구들이 없다라고 하면 선생님의 직업인 강의도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게는 이런 것들까지도 그죠? 그래서 직업의 어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고령화 사회라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죠? 문제는 저출생 고령화인데요. 쉽게 말하면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거예요. 일을 해야지 우리가 돈을 벌고 세금을 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 또 어르신들은 어때요?
부양해야 될 사람 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어르신들 지금 가끔씩 이제 어떤 세대 간의 갈등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젊었을 때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해서 나라에 세금도 내고 여러분들이 다 잘 태어날 수 있도록 도움 많이 주신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제 연세가 되셔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때요? 이분들이 젊어서 세수를 내고 젊은 친구들을 잘 부양할 수 있게끔 한 그게 지금은 반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연세 드신 분들을 이렇게 좀 부양해야 할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경제가 성장을 할까요? 성장을 하지 못할까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일을 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경제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은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경제는 어떻게 자꾸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고령화 사회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이렇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게 조금 문제점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그래도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앞서 말한 것처럼 뭐예요? 선생님 계속 이거 반복하고 싶네요. 일할 사람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될 노인 인구 늘어나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때요? 2060년이면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2060년이면 지금부터 한 3, 40년밖에 안 됐는데 그럼 이렇게 어떡하죠 여러분? 늙은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 혹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갑자기 선생님 뜬금없이 늙은 나라라고 하니까 늙은 나라? 늙은 사람들이 그러면 나쁜 거 아니야?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늙은 사람이 나쁜다는 게 아니고 나라 자체가 늙는 거. 그 나라 자체가 늙으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나라는 다행히 조금씩 늙어가고 있는데 유난히 어떻게 우리나라가 좀 빨리 이렇게 늙어가더라. 왜? 아까 초고령 사회로 이어지면서 젊은 사람들이 그죠? 많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늙고 있구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죠. 나라가 늙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인구 감소가 계속 이어지면 생산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절벽 현상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인구 절벽이라는 소리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거는 인구 절벽, 인구 통계 전문가가 만든 그 용어예요. 소비 지출이 가장 많은 45세에서 49세 연령대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계속 반복적인 거예요.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어 노동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구 절벽은 소비 전력, 장기 불황, 금융위기라고 했는데요. 생산 연령 인구 감소는 경제활동을 통해서 발생하는 세수도 줄어들게 만들죠. 우리 혹시 연금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연금이 있잖아요. 국민연금, 기초연금 이렇게 복지 지출에 대한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출생이 사회적 문제에서 경제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나라 경제 성장률에 비해서 이게 계속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가 이어진다면 이건 솔직히 나라에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국가 경제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돈이 없고 나라에 돈이 없고 그죠? 그러면 일할 사람은 또 부족해요. 자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인구가 감소하면 그럼 선생님 일자리도 많이 늘겠네요. 내가 일하고 싶은 거 일할지 않아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일자리 내가 원하는 일자리 아까 난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근데 내 옷을 사 입는 사람이 없네? 그럼 난 못해? 내가 셰프가 되고 싶어? 내 음식을 사먹는 사람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할 사람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노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노동자를 구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외국인 노동자가 사실 넘쳐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길 가다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보잖아요. 그분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돈을 벌러 오시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 외국 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대한민국의 그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이 사람들이 외국에서 들어와서 일을 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럼 이 사람들이 일을 하고 월급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받은 돈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써야지 우리나라의 내수 시장이 돌아가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벌어서 외국에서 자기 돈 벌러 우리나라에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돈 벌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 돈을 다 쓰겠어요? 절대 안 쓰죠.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보다 자기들 나라에서 쓰이는 돈이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수입은 어때요? 점점 적어지고 경제적으로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저출산 문제는요, 이런저런 어떤 복합적인 이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사실 해결되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 해결의 핵심은 젊은 인구를 늘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구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만약에 막 학생들이 선생님 이야기를 듣는다면 선생님 우리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막 이럴 수도 있고, 또 성인들이 또 저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아이 낳는 게 그렇게 쉬운 건가요?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어르신들이 제 이야기를 듣는다면 뭐야 우리가 어떻게 아기를 낳라고 막 이래서 어떻게 인구를 늘린다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물론 인구가 늘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인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 방안을 뭐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놓지는 못하지만 무조건적인 출산을 요구하기보다는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혜택과 지원을 통해서 양육하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런 것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고, 우리가 정부에서 또 해줘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그런 것도 늘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자. 젊은 인구를 늘리는 거에서 어떻게 할 건가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자식은 애물단지다 라고 말했던 게 아니고 자식은 보물단지다. 그래서 자녀 양육을 위한 행복한 투자, 부모가 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나 어떤 내가 제대로 해주지 못할 텐데, 제대로 키우지 못할 텐데 라는 죄책감을 갖기보다는 자식은 나에게 행복을 주는 귀여운 보물단지야 라고 생각하는 이런 인식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도 보면 무조건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투자하고 좋은 거 입히고 좋은 거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좋은 거 입히는 것보다는 그 아이들에게서 얼마나 사랑을 느끼고 또 얼마나 사랑을 받느냐, 이것이 사실은 더 굉장히 중요하다 하고,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그 부모님들 뵈니까 아이를 낳기 전에는 굉장히 조금 두려웠다. 근데 오히려 낳고 나니까 정말 사랑스럽고 내가 안 낳았으면 어떡할까 하고 정말 애물단지가 아닌 보물단지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어때요? 이제 우리가 조금씩 바뀌어야 돼요. 인식이 바뀌고, 사실 학교에서도 반가운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캠페인 운동 많이 하더라고요. 조그만 친구들이 아까 말한 거 인구가 줄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 내가 좋아하는 직업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져봐야지 라고 하면서 이런 캠페인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아빠만 또는 엄마만 육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어때 도와주는 개념이 아니고 함께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엄마 아빠를 도와서 또 여러분들이 동생을 또 돌봐줄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동생 생겨서 너무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또 캠페인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도 봤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이 바뀌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부나 각 지자체에서는요, 결혼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고, 부모가 되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드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혜택이나 제안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잘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요. 제도를 잘 이용해서 저출산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아주 짧지만 인구는 큰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바뀌는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우리 이제부터는 조금 더 나라가 이렇게 작아지고 인구가 없으니까 줄어들고 있으니까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좀 가지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어떤 고민거리가 있을 때 혼자 한 사람이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해결하고 또 좋은 의견을 또 함께 나누고 이러면 그 해결책이 훨씬 더 빨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지금처럼 어떻게 뭐 소멸국가가 된다, 가장 늙은 나라가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젊고 패기 있고 힘이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라도 이렇게 인구 감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의 그 앞날, 아주 짱짱 앞날이 펼쳐질 수 있는 힘 있는 국가가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